노후 인프라 주제를 과실련이 다루기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나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문제는 최우선 순위로 다루자는 우리 또 노석근 상임대표님의 말씀도 계셨고요. 앞으로 그 과실련이 이런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이렇게 적시에 다루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실 인천 수돗물 사태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파장이라는 주제를 달았지만 오늘 주제 발표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노후 인프라에 대한 어떤 핵심적 문제를 다 짚으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이영환 박사님 그 발표할 때 미국을 실패 사례로 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알려져 있긴 했지만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 사례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교훈을 얻어야 될 그런 사례로 이렇게 적시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나오는 용어들 특히 오늘 주제 발표에서 나왔던 법, 실태조사, 안전, 그리고 R&D, 산업, 스마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키워드만 들어도 지금 한국의 이 인프라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대 정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해겐이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지도자란 시대 정신을 잃고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 이 시대 정신이 이거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형산 모건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맹성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어요. 그리고 박기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장 나오셨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부 출연기관이고 한국산업연구원은 저희는 민간 비영리지. 비영리. 예. 확실히 주제 발표 자체가 정부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신 발표 자료여서 제가 정부 연구기관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제 짐작이 맞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발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죠. 뭐. 우리 개혁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자신 이영환 박사님께서 모두에 보여주신 그 동영상 내용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거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100여 개의 온수관 파열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함몰, 그 다음에 빨간 수돗물, 포항에서 그 다음에 얼마 있다 검은 수돗물이 나왔죠. 그다음에 지난 추석에는 또 인덕원에서 송수관이 파열됐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환경부 물 관련 회의 때문에 서울을 가는데 서대문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터졌더라고요, 또 수도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도 발제하셨을 때 말씀하셨지만 그 라이프라인 일본에서는 일본 얘기하면 그렇긴 하지만 세키스이 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의 파이프 공장 이름이 세키스이 라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상하수도 관련 생활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매우 높은 그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또 그다음 무슨 이슈가 생기면 그걸 갖다가 이제 막 논의를 하는데 정부, 국회, 지자체 거기에서 원인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진짜 많은 논의하고 토론이 지금 현재에도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속 시원한 원인 규명하고 대책 제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ISO 국제 표준화에서 그 플라스틱 파이프 분야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제가 헤드 오브 델리게이션으로 참여를 20여 년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표준을 제정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파이프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표준화 일을 하고 있는 모건대학교의 계영산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보하고 있는 그 국제 표준 내지는 국제적인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분석 방법, 시험 방법 이런 거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원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설득해도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해결책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한 7, 8년 전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명시된 우리 수도 관종들에 대한 내용연수라는 그 관련 행안부 TF에 참여해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하고 다르게 관하고 자재 이런 데 대한 내구연한, 그 다음에 내용연수, 거기에 대한 법, 시행령,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만 내용연수라는 그런 텀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내용연수하고 내구연한이 같다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개념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는 뭐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서 감가상각 때문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하구 자재를 갖다 다루는 그 물리적인 수명인 내구연한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그런 개념이 지금 적용되지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관이나 자재 내구연한은 그 관이나 자재를 구성하는 자재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즉 그 수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수명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이제 플라스틱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타관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여러 재질 관 중에서 플라스틱 파이프가 두 개가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하고 PVC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는데요. 이 두 가지 관은 그 소위 장기 내구성 시험, 그래서 MRS라고 그래가지고요. 10,000시간입니다. 10,000시간이면 얼마나 긴지 혹시 아시겠나요? 420일입니다. 14개월 동안 시험을 해서 이 파이프가 그 50년 후에 어느 정도의 압력을 견딜 수 있냐를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0여 년 전에 PE에 도입이 됐고 PVC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 PE관은 MRS가 12.5메가파스칼이고요. PVC관은 그 2배, 25메가파스칼의 규정을 만족해야 됩니다. 12.5메가파스칼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25기압입니다. 그 다음에 25메가파스칼은 250기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해야 수도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미국 예도 들어주셨는데요. 유럽 ISO에는 이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주로 유럽이 이제 주도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플라스틱 관 중에 수도관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PE가 아니라 PVC입니다. 그래서 PVC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PVC에서는 이제 좀 전처럼 250기압 정도를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PVC에 대한 재료 외에 사용 압력하고 내 충격성 등의 이제 물성을 올려가지고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PVC 재질을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방법을 갖다 다르게 해서 소위 이제 PVC-U, 그다음 PVC-M, PVC-O 이런 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PVC-U라는 거는 그냥 PVC로 만들어서 충격보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KS의 3401이라는데 VP라는 관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충격 저항성이 낮아서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VC-U에다가 충격보강제, 고무 성분인데요. 그런 걸 넣어서 충격성을 향상시킨 게 유럽에서는 PVC-HI, 그 다음에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는 PVC-M이라고 해서 쓰는데 여기는 그 MRS가 18에서 24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KS에서 이제 HIVP라고 해서 아까 말한 25, MRS 25인데요. 24, 25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10기압 이상 차이가 나는 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VC-O라는 관이 이제 유럽에서 발생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건 분자를 조정해서 격두께 얇게 하고 충격성을 갖다가 저항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벽이 일단 얇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일단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공하는 원리하고 맞지 않아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개발된 IPVC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충격보강제가 일반적으로 충격보강제가 들어가면 인장 강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장 강도가 HRVP가 43메가파스칼인데 이 IPVC는 충격보강제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53메가파스칼로 10메가파스칼 그럼 100기압 정도 되는 거죠. 높고 일반 HRVP가 MRS 50년 그러니까 50년 후에 25메가파스칼을 마주가는 장기 내구성을 인정받는데 이 IPVC라는 거는 지금 CRS라 해서 100년 동안의 장기 내구성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의 세계에서 최초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이거의 내구성이 100년 이상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충격보강제를 집어넣고 내구 연한이 100년 넘고 그런 관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게 국제적으로 ISO 품질 인증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 파이프 만드는 기술이 세계 탑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PE나 PVC처럼 50년 이상의 장기 내구성을 검증받은 수도용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런 라이프라인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관을 적용을 하게 되면 수명이 길어서 일단 노후화에 의한 문제 발생률이 낮아질 거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구 연한이 아주 길기 때문에 사용 기간 동안에 문제 발생률이 기존의 타관과 비교해서 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은 재료의 특성상 녹이 슬거나 화학 물질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내부가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또 환경 이런 쪽 일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TV에서도 나오고 엊그저께도 나오고 하는 거 보셨죠? 바다에 땅에 묻어지고 바다에 떠다니는 폐플라스틱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썩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부담이 가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땅속이나 물속 심지어 산성 토양 속이나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에 들어가도 썩지 않습니다. 즉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은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돗물, 또 소금물 이런 데서 또 화학물질에서도 부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최근에 시공되는 수도관이 이제 뭐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쭉 나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의 관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한데요. 약 6대4의 비율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캐나다 쪽, 북미 쪽에 6대4 비율로 플라스틱 배관이 매설되고요. 그렇게 매설되는 플라스틱의 한 80%가 PVC로 시공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 데이터는 다 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 보면 지난 25년 동안에 그 주철관하고 성명 콘크리트관은 더 이상 시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덕타일 주철관하고 PVC관이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 시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발제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를 보면 50년 이상 된 상수관망이 한 28%, 20에서 50년 된 게 43%. 그러니까 20에서 50년 된 거 이상이 거의 지금 70%가 넘는다는 아까 발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시공된 것들이 10년, 20년 된 게 18%, 10년 이내가 11%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매설 20년 이내의 관을 쭉 보면 PVC가 한 15%, 14%, 그다음에 덕타일 주철관이 12% 정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20년 넘은 거는 주철이 25%, 성명 콘크리트 17, 덕타일 15, PVC 7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체적으로 시공된 파이프를 보면 파이프가 수도 공급하니까 클 것 같은데 67%가 소구경입니다. 3인치에서 8인치고요. 그러니까 75mm,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200mm입니다. 대구경은 콘크리트관을 쓰고요. 소구경은 주철, 덕타일 주철, PVC 콘크리트 강관이 쓰이는데 이런 게 소구경관이나 이런 PVC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 물의 공급 압력이 0.476메가파스칼, 즉 5기압 정도밖에 안 돼요. 최대 압력은 0.82메가파스칼, 그럼 8.2기압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종, 특히 플라스틱 배관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계수를
2배로 높여서 한다 그래도 평균 11, 최대 17기압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KS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PE관의 경우에 아까처럼 PE관 지금 MRS가 11.2 내지는 12.5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KS에 보면 2.5메가파스칼까지 쓸 수 있습니다. 250기압, 25기압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현재 사용되는 파이프는 생산 기술이나 이음부 재질, 시공 방법, 운송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거동이 다르고요. 그런 것들이 파이프 파손을 결정한 핵심 인자입니다.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활발하게 시공되어 있는 게 지금 콘크리트 강관하고 덕탈 주철, 콘크리트 PVC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이 우리나라도 아까 28% 정도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20에서 30%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공급 대비 수돗물의 증발 현상을 원인을 보면 첫 번째가 누수고요. 두 번째가 플러싱이나 아니면 소방용수로 빼가는, 즉 허가가 소비되어 있지만 통계로 잡히지 않는 그런 누수입니다. 이런 게 한 20-30%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 뭐냐면 첫 번째가 배관의 손상입니다. 두 번째가 배관의 부식이고 세 번째가 이음매의 문제입니다. 즉 관을 구성하는 라인 쪽에서 재질하고 노후와 그 다음에 이음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공자들이 기대하는 평균 수명은 파이프를 할 때 평균 나이는 84년인데요. 수도관이 하자 때문에 평균 수명이 약 50년 정도로 확 줄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 텐데요. 상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은 도수, 송수, 배수, 급수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개 관종이 들어있고요. 거기에 플라스틱 재질의 관이 있는데도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약해 보여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니까 철보다는 약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장기간으로 볼 때는 문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과는 장기 수명이 예측이 되고 실험을 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을 갖고 있는데 그의 관종은 지금 현재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한 특정 재질의 관이 우리나라, 특히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노후화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수도관이 한 70여 년 정도 사용이 이루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관들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바는 여기에 쓰인 관들의 재질이 내구연한의 도래로 인해서 우린 내용연수 내구연 아까 40년 말씀하셨는데 주철이 40으로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 20년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은 100년을 쓸 수 있고 50년 이상을 갈 수 있다 그러는데 20년이기 때문에 즉 내구연한이 100년인데 내용연수가 2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철이나 이런 강관들은 보면 내용연수 40년에 즉 우리나라에서는 내구연한도 40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70년 뭐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70년 썼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인천에서의 빨간물이라든지 뭐 검은물 이런 물들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최고의 상수도관 소재는 일단 비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긴 재질의 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누구나 그런 거를 사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LCC나 LCA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하고 어세스먼트를 하는데요. 여기를 분석을 했더니 플라스틱관이 투자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거로 나와 있고요. 특히 PVC관 같은 경우에는 파손율이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나서 그런 연유로 시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즉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죠. PVC는 굉장히 싼 물질입니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사태를 보고 앞으로 다가올 사회 인프라인 그 노후관망에서 예측되는 문제, 그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발제하신 그 발제자께서 지적하신 정책이나 법률이나 예산 지원 이런 다양한 지원 저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물론 돼야겠죠. 근데 저는 플라스틱 쪽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다음 그런 것에 의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나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등을 통해서 설치할 관종에 대한 비교 분석을 좀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명, 그 다음에 고장 분석,
아까 다 발제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상수관이 설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근본 사태 같은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이나 예산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설득해 내지는 해결책이라고 제가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발제하실 때 이게 수돗물, 수도관 말씀이 조금 적으셔가지고 나중에 토론할 때 꼭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아주 좋은 그 토론을 해주셨고요. 나중에 아마 이완 박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우리 맹성규 교수님. 네, 저는 오늘 주제 인천 수돗물 사태 실태 원인 그리고 파장에 대해서 좀 타이틀에 집중돼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6월 초부터 인천시에서 민관대책위원회 협계 전문 활동을 했었고요. 6월에서 7월 말까지 활동을 하다가 제가 회의에서 계속 인천시 상수사업본부 불편한 얘기를 좀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여기 인천시 관계자분이 오셔도 아실 거예요. 예. 왜냐면 저는 시민들 고맘동 시민분들이 추천해서 수돗물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추천된 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맞게 첫 번째 고려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서울시 물레동 또 누군물 사태 저하고 교수님 건대 교수님 한 분 두 분이 여기 또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에 또 활동을 했었고요. 조금 후죠. 이번 여름이 굉장히 정신도 없었고 인천이 제가 남양조사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가 하려니까 정말 멀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제가 수지를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런 어떤 사회 노후 인프라로 인한 피해 이런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대변을 더 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그 인천시 수돗물 사태 원인은 뭐냐? 그럼 서울도 뭐냐? 원인은 뭐냐고 하면 굉장히 인천 같은 경우는 인재고요. 왜냐하면 수계 전환을 할 때 매뉴얼에 따라서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인재고요. 인재입니다. 그리고 근데 희한한 거는 또 그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한 방향으로 갔는데 그때 반대 방향으로 보내면서 유속을 한 2배 높여가지고 이제 관을 흔든 거죠. 관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수지로 갔고, 그러니까 정수지는 원래 깨끗한 물이 갔어야 되는데 역으로 오니까 이게 정수지에 그냥 관을 청소를 한 게 다 정수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수지 청소하고 정수지에 있는 물이 어디로 갔냐면 이제 검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걸 왜 디텍트 검출을 못했냐? 탁도계 문제가 나오고 탁도계가 나오니까 경찰에서 또 조사가 나왔습니다. 탁도계는 조작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퍼져 나갔어요.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봐 주시면 인천 사태 그리고 또 저도 서울 물레동 사태에 대해서 쭉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럼 과연 여기 대응 방안은 뭐냐? 워낙 우리 방금 교수님들께서 그 노후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는 그 환경공학을 하면서 이쪽 수질 쪽을 전공하면서 관로망에서 어떤 관망에서 그걸 보면 물론 중요합니다. 관로의 재질 이런 것도 부식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이쪽 연구를 제일 많이 한 게 영국입니다. 왜 영국이 이쪽 연구를 많이 했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그쪽은 배관의 20%는 그 관로의 없습니다. 이게 몇 년에 설치됐는지 몰라요. 상수사업본부 가서 이게 도대체 몇 년 된 건 100년 된 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데
100년 넘은 것들은 이게 도대체 관이 언제 설치된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셰필드라고 그 대학의 그 교수님한테 이제 방문 연구를 갔다가 여쭤봤는데 유럽에서 제일 큰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화된 관로 상수원 같은 거 바꾼다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냥 눈을 크게 뜨면서 너네 그렇게 돈이 많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바꾸냐는 거예요. 그 천문학적인 그 금액이 드는데 나름 저는 이제 선진국이니까 런던이나 이런 데 필요하지 않냐 바꾼대요. 그렇지만 그 설치 연도가 오래됐다고 해서 바꾸진 않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바꾼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바꾸진 않아요. 왜 100년 넘은 파프형을 잘 돌아오고 있는데 왜 바꾸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천 사태 같은 경우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수계전화를 잘못해서 발생된 거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원인을 따져보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서울시는 물레동 같은 경우는 그 말단 지역이에요. 관의 말단 지역이라는 게 관의 끝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거기는 위속이 낮고 침전할 물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물레동 적수 사태 났을 때 관이 그 본관보다 더 새 관입니다. 그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바꾼다는 그 관보다 실질적으로 말단에 설치된 거는 더 한 2000년 된 거고요. 그 80년대 후반께 이제 본관인데 그걸 바꾸신다는 거였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민관 합동조사단에서 서울시에서 같이 활동을 해봤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관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를 뭐 법제화나 매뉴얼을 하면 이런 문제들을 교체하기보다는 유지 관리한다는 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운영 매뉴얼을 개발을 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관망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상수 관로의 정기적인 조사, 진단, 의무화 그리고 뭐 단수도 솔직히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시민분들은요. 단수를 안 하면 이번에 수계전환한 이유도 인천시가 상수사업본부 부분들 이해해요. 단수를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단수를 안 하기 위해서 수계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한데 단수에 대한 부분들도 도입을 해서 계획적인 단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수 점검 정비 시장도 아주 제한적으로는 민간 참여가 허용을 해서 좀 관리를 좀 효율화 좀 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도 보면 인천시 상수사업본부도 이런 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이런 사고로 인해서 대처 매뉴얼이 있다 하지만 굉장히 그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고 그렇게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형별 사고 발생 시 대처 매뉴얼에 대하고 정기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상수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이 틀렸었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 인천의 그 붉은물 사태에 그 원천적으로 이거를 이슈화하고 이 여론에 올렸다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그 네이버 카페에 인천 그 너나들이 검한 카페라고 해서 엄마들 이렇게 아주머니들 만나는 카페예요. 이 카페 분들 때문에 여기 됐고요. 거기 매니저분이 국회 가시던 이 붉은물 사태에 가면 그분이 토론자로 나가세요. 그 정도로 이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게 이분들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상수사업본부가 해결을 못하니까 자기네들이 공부하고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회원들이 검암 지역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필터들을 많이 이렇게 설치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터 사진들을 쫙 올려요. 그래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가 됐더라고요. 왜냐면 아주머니들이 이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컴플레인들을 올리자고 하니까 지역마다 필터 사진들이 다 올라오는데 그 경향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시민들의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상수사업본부에서도 어떤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을 해야지 이거 먹는 물 괜찮습니다. 마셔도 아니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지금 수도꼭지에서 숨을 틀면 필터가 까만색으로 나온 데도 있고 빨간색으로 나온 데도 있고 빨간색은 이제 철인 거고 까만 거로 나온 데는 이제 망가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그때 마셔도 된다. 아무 시민들의 그
편에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보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6월달 사니까 7월, 8월도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인천 시민들의 인식은 많이 높기 때문에 그 보상 다 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자기네들 세금이라는 걸 너무 다 알고 있고 인천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달라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소통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후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보고서 썼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했는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도 필요해요. 근데 인천시는 제 생각에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되는지.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번 사태, 불금물 사태에 대해서 초기서부터 끝까지 자기네들 어떻게 했었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DBR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사고 나서 그냥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다큐멘트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토론자 우리 박기태 센터장님. 원래 마지막 토론자가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까부터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요 카메라 2개를 보면서 엄청나게 부담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손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계속적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네, 방송 체질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맹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제가 아까 여기 앉아가지고 저도 이제 인천 수돗물 사태 뭐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붉은 수돗물 조사 특위가 있는데 그 연말까지 연장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보상비가 최소 100억 이상이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조사 특위 연장은 필요 없겠다. 그냥 이미 지금 결론이 다 교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실태와 원인, 뭐 파장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돼 있는 그러한 사항이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웃어주시면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여담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올해 초반 4월 달에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노후 인프라 쪽 분야에 대한 발표를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수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때 이제 좀 뭐 크게 작게 저희가 어떤 자료를 취득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도 뭐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0년간 어떤 노후 상수관에서 새어나간 물의 양이 약 84억 메타 상승이다. 어마어마한 양이 저희가 모르는 새에 흘러나가 누수율이죠. 누수율이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이걸 어떤 예산적으로 비교를 하면 한 5,200억 정도 연간 이렇게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93년 이후에 노후관망 정비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지만 아까 발제자 이영환 본부장님이나 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해도 결국에는 올드한 것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93년 이후에 노후관망 정비 쪽에 뭐 한 1조 7천억 정도가 투자됐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 누수율에 대한 뭐 어떤 저감되는 수치는 한 10% 정도밖에 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통계도 뭐 이게 뭐 여기서 발표한 거 저기서 발표한 게 다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통일화된 그러한 DB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인천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뭐 저도 사실 뭐 이쪽 분야에 아주 해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교수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배관에 대한 이음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는 그러한 어떤 단계,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천 수돗물 사태를 유발시켰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인천 수돗물 사태 같은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가장 쉬운 거는 뭔가 그거를 미연의 어떤 발생을 뭐 억제하는, 제어하는, 뭐 어떤 디텍트하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의 어떤 해결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의 중심에 아까 그 이영환 본부장님이 발제 때 말씀하셨던 그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그 기반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 특히 상수관도 예외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올해 이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 때 전체 15종 시설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상수관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마 상수관도 예외 조항, 예외 어떤 사항은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또 그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잘하고 있는 곳을 더 잘하도록 한다라는 측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약간 어떤 예산의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아까 관망의 어떤 노후화의 그 예산적인 이렇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그 국가 예산, 뭐 지자체 예산, 아까 뭐 정부 재정 충당금에 대한 얘기도 하셨지만은 재정 투자가 어떻게든지 좀 사각지대에 있는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3종 시설이라는 표현을 아까 하셨는데, 사실은 뭐 국민들이 가장 와닿는 거는 아까 뭐 도수, 송수, 배수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저희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는 바로 집에서 먹는 물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일산에 사는데 저희 일산이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돼갖고 아마 뭐 제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다른 분들 오래된 집에 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사태가 발생을 했냐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요. 뭘 연락을 하냐? 녹물 제거 약품을 뿌릴 테니까 뭐 쓰지 마라. 뭐 쓰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한참 쓰지 말고 있다가 또 어떤 연락이 오냐면은 써도 되는데 물 빼고 써라. 뭐 이렇게 합니다. 무슨 물을 빼고 쓰라는 거죠? 물을 딱 틀면은 어마어마한 녹들이 나오는 거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수돗물 사태 적수가 뭐 그런 적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한 번 하고 나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원인에 대한 해결을 한다기보다도 그때그때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뭐 관리사무소 측면에서 약간 땜빵식으로 그냥 해버리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저기 맹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야 이거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물을 먹어도 되나? 좀 바로는 안 먹습니다. 바로는 안 먹고 끓여갖고 끓여서, 저희는 이상하게 그 생수를 저희는 안 먹어요. 그냥 보리차를 끓여갖고 먹는데, 야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 연합 내용 연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후화, 오늘 발제하신 그 부분도 노후 인프라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과연 노후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냐, 과연 어떤 게 노후화가 됐다는 거냐. 아까 맹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오래됐다고 해서 노후화냐, 무조건 30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사람으로 보면은 뭐 한 7, 80대에서도 헬스장에 가셔갖고 열심히 운동해서 몸 잘 만들고 가꾸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한 40, 50대 됐을, 뭐 30, 40대라도 정말 힘들게 힘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주요 핵심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아까 기반시설 관리법에서 앞으로 진행될 사항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 인프라에 대한 노후화,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프레임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 생각에는 어떤 정의라든지 그러한 기준을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의가 서로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화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이제 그 기반적 관리법을 보면 상수간도 예외가 아닌 사항이 뭐냐면 아까 뭐 발표 때도 나왔지만 최소 유지 관리 기준이라는 게 이제 상수간에도 적용이 돼야 되고 성능 개선 기준이라는 것이 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성능 개선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상수간을 대상으로 할 때 얘를 성능 개선을 할 것이냐 아까 뭐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관을 교체를 하는 것을 성능 개선이라고 본다면 그냥 일상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냥 뭐 있는 찌든 때 찌든 녹 제거하고 뭐 이러는 걸 이제 일상 유지 관리로 하는데 과연 성능 개선과 일상 유지 관리에 대한 기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기반적 관리법 안에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상수간 쪽에서 지금까지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한 고민을 해봤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해봤을 것이다.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최소 유지 관리 기준이나 성능 개선 기준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법에서 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지 관리 기준, 성능 개선 이런 용어들은 뭐 계속 있었겠지만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또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아까 뭐 말씀하셨던 그런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도 법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처음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고 내년 1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뭐 혼동이 있긴 하겠지만 뭐 서로 간에 노력을 해서 뭔가 하나의 어떤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유지 관리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수간만 봐서는 또 안 되겠죠. 다른 시설물 아까 말씀드렸던 15종 더 나가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15종이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합해서 54종인가 그것까지로 이제 확대됩니다. 아마 법을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상수간만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54종을 보면은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설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사 뭐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제 뭐 진행하면서 이제 뭔가 조정이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수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서로 간의 어떤 종합적인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것이냐 상수간 뭐 하수간 그 다음에 뭐 도로, 철도, 항만, 어항, 뭐 댐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디에 투입을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잘 갈 것이냐 결국에는 자산관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물론 상수간 쪽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뭐 이런 교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효율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상관관계를 고려를 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예방적인 유지관리거든요. 예방적인 유지관리. 결국은 인천 수돗물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방적 유지관리라는 거는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떤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었다고 해서 예방적 유지관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예방적인 유지관리의 가장 큰 핵심, 가장 큰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예방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데이터들을 고려한 어떤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 마련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물론 스마트 워터그리드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수간에 대해서 뭔가 스마트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그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상수간 쪽에서도 결국에는 예방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32조에 대한 그 투입이 올해 이제 6월에 정부 종합대책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하나 바라는 거는 이 32조라는 투입이 실제 지금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는 시설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32조가 전부 투입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예방적인 그 조치를 위한
그러한 부분에도 일정 부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발표해 주셨고요. 토론 세 분 끝났습니다. 언론에 질문을 좀 받고요. 발표자 직접 하셔도 되고 또 토론자분 토론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한 20분 조금 남았는데요. 자, 어느 분이 먼저 예, 그 하시고 또 앞쪽에 이렇게 질문은 좀 짧게 이렇게. 맹승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 관리 상수도 관리 차원에서 단수가 필요하다는 말씀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단수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그냥 단지 몇 시간, 24시간 단수가 아니라 단수 때 이제 누수율이라든가 누수율 발견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그 녹이랑 이런 거를 이렇게 그 세정 작업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다 되어 있는지 하나 질문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기 그 마지막 발표하신 예방적 유지관리 그 박기태 센터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이런 거가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그 절대 연수가 아니라 이렇게 그 관리 상태 점검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구축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또 한 분 더 우리 앞쪽에. 우리 맹 교수님하고 우리 박필대 교수님께 주무님께 좀 드린 질문인데요. 그 인천 수돗물 사태가 지금 이게 났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어느 시민단체에서도 이 환경 문제에 민감한데 그 시민단체 이런 거 제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과실련에서 오늘 늦게나마 다행이라신 거고요. 인천 수돗물 사태에서 그게 물 관리 문제인지 아니면 소재 문제인지 좀 붉은 물이라 그러는데 녹물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재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논란도 좀 있었습니까? 그 부분 한 부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민간 쪽에서는 재질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플라스틱 파이프 쪽도 쓰고 있는데 거의 지자체 광역시 같은 경우는 한 70% 이상을 주철관을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붉은 물 원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규명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한 50년 이상 한국에서는 주철관 위주로 쓰고 왔는데, 이제는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녹물의 진짜 원인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지자체 내에서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잠깐 질문이 좀 중복되시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정수장의 수질이 수도꼭지까지 안 오는 게 문제고, 그게 심각화된 게 이제 붉은물 사태, 검은물 사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언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원인이 뭐냐, 붉은물, 검은물의 원인이 뭐냐, 유지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유지관리 잘하면 된다.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자재에 대한 검증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현재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도 그랬습니다. 내식성관으로 바꾸겠다고 그랬습니다. 내식성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식성관은 녹이 안 쓰는 관이, 금속관이 녹이 안 쓸 때 내식성관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식성관에 대한 어떠한 검증이나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어느 분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마 적절하게 여기 발표자 토론자들 분들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혹시 한 분 더, 우리 왼쪽에서 두 분 하시는데 오른쪽에서도. 예, 오늘 주요 참 잘 들었습니다. 이게 녹이 생긴다 했을 적에 어느 분이 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녹이 생긴다는 게 문제 아니라 이물질은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아까 거기서도 우리 맹 교수 얘기하셨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 안심하고 먹으라고 하지만 안심하고 먹는 시민 거의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꼭지에 전부 다
필터를 단다는 얘기예요. 필터를 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필터는 전부 관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상수도 시설 다 부하가 그만큼 왕창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중간에서 그 약한 데가 생기면 뭐 바닥에서 터지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이 주는 어떤 건강상에 대한 이제 뭐 허용 기준이라든지 그 부분이 먼저 좀 독성 문제가 좀 짚어져야 되겠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우리 개 교수님께서는 이 플라스틱 관이 이리저리 다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플라스틱 그 제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용출, 그래서 그것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안전하다는 게 확인됐다는 그런 뜻인지 그런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은 그 고영의 전 벨리사협회 회장 하신 분입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고요. 자,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그냥 네, 그 맨 처음에 그 세정 작업 관련해서 단수, 이게 저도 이제 인천시 상소사업본법 분들하고 좀 얘기했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의 그런 보상도 이제 그분들이 제일 지금 좀 머리가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수하게 되면 그런 뭐랄까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카페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영업을 못하니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매뉴얼, 수계 전환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플러싱 해야 되고 다시 집어넣을 때는 어느 정도 유속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상하수도 협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매뉴얼이 갖춰져 있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물레동하고는 좀 다르게 그 운전하시는 분의 뭐 조사를 하겠지만 좀 인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또 그러면 노후 인프라는 문제가 아니냐, 그건 또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 이제 역방향으로 이제 물이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다가 이제 수계전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보내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보내면서 이제 유속이 2배로 증가가 됐어요. 근데 물때가 한 방향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이제 정수지로 가면서 배관에 이미 그 어느 정도 침전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급수관을 통해서 이제 다 가정에 가니까 이게 다 아래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교란이 생긴 거예요. 물빼기 작업이라든지.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사태가 아주 크게 아직까지도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그동안 그 침전되어 있었던, 관로에서 침전되어 있었던 물질들, 그리고 말씀하신 뭐 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관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망간 같은 경우도 까맣게 변하는, 필터가 까맣게 변하는 건 망간 때문인데, 그런 것들은 수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관말 지역, 관의 끝단 지역 같은 경우는 유지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변리사님 회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녹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녹물로 써야 되냐, 붉은물로 써야 되냐, 적수로 써야 되냐, 이 텀도 굉장히 조심했었어요. 근데 녹물을 쓰면 사람들이 좀 편해하지 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라서. 근데 이제 기자분들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녹물로 할지 적수로 해야 될지 붉은물로 해야 될지 되게 좀 이렇게 했는데, 그 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얘기가 있고요. 그 유해성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가 그 미량으로, 그러니까 먹는 물 수질 기준에 그 철하고 망간이 있습니다. 0.3, 망간 한 0.0 그 정도로 수질이 이미 있는데, 인체에 그렇게 유해할 정도의 농도는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필터가 난 6개월 만에 한 번씩 갈았는데, 뭐 한 달, 일주일 만에 색깔 확 변해버리면 아무도 먹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유해성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한테 먹으라 하냐, 마시라 하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좀 환경부에서 이미 이렇게 언론 자료로 인천 시민들한테 많이 좀 준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다음에 관에 대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플라스틱 관이 중금속 용출 여부. 중금속이 나오면 아무것도 못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 PE관이나 PVC관 같은 경우는 그냥 화학 구조로 C하고 H로 되어 있는 게 P이고요. 그다음에 PVC는 C하고 H에다 염소가 붙어 있습니다. 염소
염소가 있으면서 자기 소화성을 갖고 그 자체가 이제 살균 작용도 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다가 또 그 우리나라 상하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 해가지고요, 그 위생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우리나라 이제 KS라면서 제가 위원장인데요. KS에도 보면 위생안전 기준을 득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ISO에도 로컬 룰이라고 해서 그 모든 자재들은 그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그 나라의 위생안전 기준을 통과해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 예방적 유지관리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 질문 첫 번째 하셨던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인프라들도 다 어떤 정보 쪽에 관련된 전산화된 시스템들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고 특히 뭐 상수관도 아마 그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DB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예방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활용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은 예방적인 유지관리라는 것에 대한 그 정의가 각 시설물 유형별로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거든요.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예방적인 조치라는 것인지, 그리고 그 해당 예방적인 유지관리 조치를 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뭐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절감 효과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그것들이 먼저 정의가 되고 필요한 데이터들이 정립이 되고 그것들이 전산화에 반영되고 또 관련된 알고리즘들에 대한 개발을 뭐 교수님들이나 학계나 연구계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해서 그것들이 다 탑재된 상태가 결국에는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상수관 쪽에 대한 예방적인 유지관리에는 앞으로 많은 좀 그 노력과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근데 그 아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플라스틱 쪽으로 이렇게 대거 교체할 가능성이 교체는 교체를 할 때. 뭐 교체는 아까 지금 정확히 계속 이제 대책이라고 나오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지 관리라고 하는데 유지라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예. 성능 개선 예, 이상 예. 게 있겠지만 관리에 대한 개념이 관리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관리한다라는 의미로 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ISO에서의 관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청소나 이런 것도 있고 보수 개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교체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제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환경부 쪽 일을 하면서 뭘 하고 있냐 환경부에서 요즘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악취 제거입니다. 예. 맨홀이나 이런 데서 악취 제거를 하는데 가끔가다 아마 하수정말 전 대전에 사는데 집 옆에 하수정말 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수건이 그거 쫓아내는 거거든요. 이제 결정이 됐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냄새가 안 나요. 근데 기압이 낮거나 이런 날 되면은 뭔가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그 원인을 없애고 악취를 제거하자는 거지 그걸 그 상태를 유지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인천 빨간물 사태, 일단 빨간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물 사태 전부 다 보면 일상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이 스케일이,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가 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일어나지 않게 요번에 인재라고 하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국판이 2005년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야 될 거 반대로 잘못해서 이게 일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뭔가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제가 이제 ISO 일을 하면서 저쪽에 그 핀란드나 유럽에 갑니다. 가서 회의를 하는데 물을 안 줘요. 예. 그래서 왜 물을 안 주냐 그랬더니 물 마시고 싶니? 그러니 컵 들고 수돗물 틀어서 줘요. 예. 그렇게 해서 마셨어요. 그래서 찝찝했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마십니다. 어딜 가도 그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물 수질이 좋은 건 아는데 진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쭉 와서 우리 집 수돗물 예. 틀면은 색깔이 바뀌는데요. 미생안전 기준에 몇 퍼센트 이내면 괜찮다고 하지만 색깔이 투명하지 않은데 마실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대책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새로 막 아파트 짓잖아요. 네네. 그런 데 들어가는 재질은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들어갑니까?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부식이 덜 되는 걸 깔면 안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아파트 많이 짓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것 같은데 그 미국 토기가 같은 나온 거 경우 아니야? 미국 같은 경우는 수도 사업자가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 예산하고 해서 시공자들이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 가격 경쟁력 문제인 것도 근데 같고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주철관을 쓰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그런 게 아파트에서 말단에는 아마 플라스틱관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이걸 거쳐오기 때문에 점점 좀 이런데 교체가 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 플라스틱을 더 많이 쓰고 예. 지자체, 특히 예. 광역 지자체는 주철관이 많이 쓰고 있고 예. 좀 그렇습니까? 글쎄요, 제가 주철관 많이 쓴다기보다도 지금 주철관으로 거의 많이 돼 있다는 말씀 같은데. 예. 무조건 그런 그렇게 그 돼 있는 소재의 다양성은 좀 생각해야 봐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뭐 입찰을 한다든지 뭐 같은 그 네.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겠죠. 그런 과정을 이제 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은 이 거기에서 사정하고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뭘로 했다는 걸 딱딱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되는 거는 적어도 몇십 년 뒤는 더 좋아질 거니까. 맨날 건설하는데 그죠? 예, 그럼 뭐 충분히 제기될 만한 또 이슈네요. 자, 예. 저기 아까 그 백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재라고 하셨잖아요. 그 인재가 맞는 건 맞는데 문제는 아까 그 계영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그게 그전에는 원웨이로 계속 물을 보내다가 예. 이제 블록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역순으로 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뭔가 껴 있는데 이거를 역순으로 보내면서 물을 유속을 2배로 보냈더니 이 난리가 났다. 지금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재가 맞는 건 맞죠. 그렇지만 그 안에 발 안에 뭐가 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리 보내건 저리 보내건 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누구도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인재라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이제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가지고 이제 배수지로 가잖아요. 배수지에서부터 외국에서도 보면 배수지에서 이제 각 가정으로 급배수를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거미줄 같이 엉켜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외국에는 거의 그쪽 배수지 이하는 이 비금속관을 쓰는 거죠. 물론 서울시도 지금 급수관 쪽은 스테인레스를 쓰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모든 걸 다 스테인레스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실 그보다 좀 저렴한 플라스틱관 같은 걸 써줘야 되는데 예. 사실 서울시 자체가 계속 주철관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는 야 우리 노관스는 이제 내식성관으로 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내식성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에폭시 코팅해 놓은 거니까. 예. 그렇다면 그 에폭시가 그러면 과연 괜찮냐? 이것도 사실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예. 외국에서는 일부 금지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거의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저 아니 화면. 뭐 재질 개선에 대한 부분은요, 뭐 물론 동의하고요. 네. 이제 그 요번 인천 같은 경우는 좀 뭐 관에 어떻게 안 쌓이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관의 문제보다도 이제 수질에 대해서 이제 유속이 낮추다 보면 그 염소 때문에 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산화되면서 침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플라스틱관을 이용해서 기존에 그런 것들을 좀 대체하는 것도 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도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운영하시는 분들 했을 때는 그 겨울 때 약간 플라스틱관을 쓰면 그게 이제 얼고 나서 해동게 하는 게 약간 좀 불편하다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오해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분들 인식을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장점 부분들도 많이 알고 듣게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 사업자 측면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지금 폴로 토론도 우리가 지령답도 이루어졌고요.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이영환 박사님한테 지금까지 쭉 나온 거 토론 폴로 이렇게 나온 거 종합적인 정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종합적인 말씀 대신에 오늘 그 섭외를 한 우리 김용호 교수님 이제 회의에 계시는데 여기에서 좀
좀 따져야 될 것 같은데 발제가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진짜 집중적으로 했으면 훨씬 더 토론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오늘 패널 분들이 그쪽으로 도와주셔서 청중들께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논의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돈 가져 와야 됩니다. 암만 기술적으로 한번 돈 없는데 지금 이런 논의는 논의대로 하고 돈을 구멍을 빨리 또 만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 왕왕 저도 뭐 토목을 전공했지만 토목 기술자들이나 기술자들 뭐냐 다 와꾸가 맞아야 돼요. 밑에서 버텀업으로 해가지고 쫙 이 맞아야 뭐 답이 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어느 세월에 뭐 데이터 있어야 뭐가 나오고 하는데 없으면 샘플링 해가지고 해서 전체 얼마 든다고 얘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 그러면 빨리 받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있어야 이런 기술도 되고 쓰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제도가 얘기하는 거는 쓸 데가 많으니 우선순위를 정하는 성능평가 기법에 의한 시설 자산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다 하면 걔네들이 수익을 얻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경영정보가 뭐겠습니까? 시설에 대한 자가 데이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적기에 들어가서 어떤 자재를 쓸 거냐 자기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들. 근데 지금까지는 재정사업으로 했으니 막말로 해서 주인 없는 돈 아닙니까 지금. 근데 거기서 내가 건설은 5년 하지만 쓰는 거는 50년을 써야 되는데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예방적 유지관리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무게의 추가 건설에 있는 게 아니라 뒷단에 있다. 이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데이터는 쌓이고 근데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기술적인 논의도 돈이 써야죠. 뭐 건설도 돈이 써야 되죠. 교체하면 돈이 써야 되죠. 그럼 결국은 우리 언론에 계시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들 상대로 설득 안 하면 아무도 관심 없어요. 300억이 있는데 내가 서울시장이에요. 뭐 1,000억 있으면 내가 그 돈 왜 그런 데 씁니까? 사고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내 대에만 안 나오면 되는데 그럼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나눠보세요.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근데 그런 달콤한 유혹에 지금 다 있거든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뭐 행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나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렇게 사회적인 손실이 이만큼 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끌고 와야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술적인 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만 다 답변 같은 거 하나만 1분 내로 마칠게요. 30초. 30초. 아니, 딴 게 아니라 겨울에 그 시공한 거 동결심도는 강원대학교 최의원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그 고안 사복 지역에 상수도 지원을 갔는데 겨울에 파손됐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동결심도 이하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는 5, 60cm 매설 안 해요. 적어도 우리나라는 120cm 내지 150cm 이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겨울에 어느 gün. 그렇지 않으면 파괴된 강원도는 전부 150cm 이하로 상수도를 매설하고 있어요. 그게 동결심도 기도, 그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사실 서울대학교 김영호 교수, 저희 과실련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다 어레인지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발표였고 너무 좋은 토론이었고 또 본래 오신 분들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수돗물이 됐던 상수도관이 됐던 또 다른 인프라가 됐든지 간에 노후 인프라 2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슈를 하나하나 이렇게 태클해 가는 게 아까 우리 발표자분들께서도 누군가는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야말로 우리 가실린이 또 맡아야 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미션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다음 적절한 타이밍을 찾았어요. 노인프라 2 세미나를 한번 오픈 포럼을 한번 계획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 돌아해 주신 분, 볼로 질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